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3일 만에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시한은 아직 이틀 남았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지명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부의 5대 비리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획한다며 검찰 개혁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4대강 6개부의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다시 생기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가 시민단체도 시행하는 4대강 하천의 퇴적물 검사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시료만 채취한 채 6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과 부산 등 불법 거래가 활개치는 곳이 우선 대상인데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에 불법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지역별 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강변의 절반은 생태계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이렇게 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마구잡이로 고기를 낚는 일부 낚시꾼 때문에 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불법 낚시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야당 설득에 나선 겁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이 취임 33일 만의 일로 신기록인데다가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도 처음이어서 협치용 행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시정연설 중에는 자료를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늘 현 시점에 야당 협조가 필요한 또 하나의 문제, 즉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혔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연설 내용부터 보시고 이로써 대통령 국회 방문 이후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인사 국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취지에 맞춰 일자리라는 단어를 44차례 사용했습니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그러면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청년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경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소방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12,000명을 더 뽑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교사도 5,000명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수 실적을 짚어가며 추경 환경도 설명했습니다. 올해 예상 세수만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을 압박한 겁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무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추경 예산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설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연설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우선 여야의 반응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였다고 혹평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장과 야 3당이 합의한 이 추경 심사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완전히 강경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야당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만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이 호평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국민의당은 알맹이가 없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이 무조건적인 찬성을 할 수는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 연설 전부터 이런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잖아요. 지도부가, 네, 맞습니다. 예, 지도부가 대통령하고 티타임에도 불참했다면서요? 네, 당초 오전까지만 해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차담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는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정연설에 앞서서 열린 이 차담회, 그러니까 티타임에는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대통령 연설일에 맞춰서 여당과 두 개 야당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한 게 일방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하면서입니다. 이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저는 여기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타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 예산안 추경에 대한 3당 합의를 봤다고 했다는 것은 그건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데는 뭐 사실 인사청문회 문제도 관련이 없다 순 없는데 앞에 리포트에서도 잠깐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늘 국회 방문 내내 별다른 언급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들으셨다시피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도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지연되고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오늘 문 대통령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면 야당도 태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당초 정치권 일각의 기대 섞인 관측. 뭐 이건 순전히 기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실화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쯤은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마감 시한을 또 넘기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지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회의에 불참을 하겠다 그래서 정무위원회가 이때까지 합의 없이 회의를 열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거로 양해를 해달라. 청와대의 요청 시한까지 다시 넘기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끝났고 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 시한을 넘겼습니다. 임명을 위해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 후보자의 경우 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됐지만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14일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종료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여전히 진통 중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국회로 간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서도 이 얘기는 화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대야당 설득, 아마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던 모양인데 언론도 그렇게 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관측이 많이 전혀 나오죠.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머무는 1시간여 내내 일자리와 추경 이야기만 했는데요. 예. 전체 일정을 통틀어서 그나마 인사청문회란 단어를 입에 올린 게 이 정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그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하고 별개로 추경만큼은 빠르게 넘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 발언도 사실 잘 들어보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추경의 시급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인사청문회 얘기를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설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협조를 구할 상황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추경을 요청하러 간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이야기는 오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추경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인사청문회는 어차피 상당 시간 난항을 겪을 걸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미 각오는 다 끝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야당 쪽에서 먼저 인사청문회 얘기를 한 예도 있다고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정연설 전에 차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차담회 자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인사에 대한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장관 후보자의 9명 정도가 문 대통령의 선대 출신인데 좀 넓게 인재를 등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없이 경청을 했다고만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청와대가 해온 것처럼 경제구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인선을 마냥 늦출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그 국회 청문 시한을 넘기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가능성 이게 좀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마감일이 14일까지다. 예. 14일 이후에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이 기한 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임명 강행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말 추경의 시급성을 완전히 온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동시에 인사청문회 문제는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쪽으로 하여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명을 만약 강행한다면 뭐 난관도 역시 계산해 놓고 있겠죠. 청와대 입장에선. 물론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현재 인사청문회와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 법안을 연계하는 메시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로서도 임명 강행은 쉽지 않은 선택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임명을 강행해도 당장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추경과 정부조직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의 추경안이 백지화된 적이 없다는 점이 이 같은 판단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또 정부 조직 개편을 좀 최소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어제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일부 인사는 이제 흠이 있어서 뭐 공개적으로 그걸 이미 또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근데 이건 야당이 또 분명히 반대할 것이 뻔해 보여서 이것도 이렇게 좀 난관이 예상되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계속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쳐봤지만 사실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또 협치를 고려하다가는 내각 인선이 너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간 인선에 대한 그런 긍정 여론도 청와대 판단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초기
초기 내각 인사가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매우 잘 됐다와 어느 정도 잘 됐다 이렇게 긍정평가가 합쳐서 80.1%를 기록했는데요. 예. 현재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80% 가까이 나오는 등 여론이 나쁘지는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로 파견된 이카이 도시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니카이 일본 아베 총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일 위안부 협정을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니카이 특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대체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이어서 어제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인사 원칙을 어긴 보훈 인사이자 코드 인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직전 정권의 여당이었던 야당에서 이를 적폐라고 부르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이번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대통합과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네 사람이고 대선 공신이며 보훈 인사일 뿐입니다. 장관 지명자 11명 중에서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이 무려 9명입니다. 코드 인사, 진영 인사야말로 우리 정치가 청산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함께 밝힌 건 또 한 번의 원칙 파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중 한 가지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라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는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라든가 위장 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이 공개된 후보자들은 오늘 바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의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공개한 건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입니다. 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정하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교수 시절 학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판단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도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계신 곳에 주소를 옮겨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고액의 수임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청문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도 역시 언론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대는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 중 일부의 출처 표시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높은 원칙을 갖고 논문 표절 부분을 봤다면서 사전 공개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 문제를 풀 대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토대로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튿날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민감한 현안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드의 배치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다만 JTBC와의 통화에선 대안을 두세 개 갖고 있다며 추후 인사청문회 때 비공개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 후보자는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작전상 유리하다면 사드를 당연히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사드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SM-3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은 한국이 구매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송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 발언을 조명하며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편입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인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자택 앞에서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안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무부 내부의 검찰 간부들 보직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 국장과 실장 10명 가운데 9명이 검사입니다. 법적으로도 법무부 과장급 이상 65개 직책 가운데 22개는 검사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무부 고위직을 외부 변호사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만큼 성의 있게 개방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에 대해선 너무 경직되지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도 그렇게 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최근 인적쇄신 예고와 함께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의 안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설될 부처까지 포함해서 정부 부처 18개 가운데 11군데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장관 인선이 3분의 2 정도 진행된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와 여성을 중용하고 출신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아직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는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총 6곳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중소기업 벤처부까지 18개 중 모두 7개 부처에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인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나 정통 관료 출신이 발탁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 4명이 동시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후속 인선에선 정치권 인사의 등용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4분이 이미 지명이 돼 현역 정치인의 필요성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기간 공약대로 초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남은 7개 부처 장관 중 최소 3명은 여성을 지명해야 합니다. 또 내각 구성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지역 균형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5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안배를 신경 쓸 것이라며 탕평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세월호 선체 수색은 이제 2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들은 지난달 배 안에서 진흙이 잔뜩 묻은 채 발견된 단원고 2학년 2반 희생자 김민지 양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해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참사 3년여 만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딸의 사진을 마주한 아버지는 이런 슬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를 않길 바란다면서 JTBC 취재진에게 보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이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5시 학교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안산 단원고 2학년 2반 김민지 양이 친구들과 찍은 여러 장의 셀카 사진엔 여행을 떠나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기상 악화로 세월호 출항이 늦어지던 저녁 7시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선 학생들이 여행 가방을 세워두고 3, 4, 5 모여 출발을 기다립니다. 미수습자 9명 중 1명이었던 조은하 양의 모습도 보입니다. 민지 양과 친구들은 터미널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게 보낸 듯합니다.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출항한 뒤 20분쯤 지난 밤 9시 22분. 민지 양이 객실에서 친구와 찍은 사진도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민지 양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터리가 뭐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기우는 당시에 그 동영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는 아직까지 딸 사진만 봐도 지금 가슴이 먹먹하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창호 씨는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7분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끝내 부재중으로 남았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스마트폰 복원 과정이라든가 좀 뒷얘기를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목포신항의 이가혁 기자가 역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2학년 2반 김민지 양 스마트폰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사진은 어떻게 입수하게 됐습니까? 네, 세월호 선체 내부수색 과정에서 많은 유류품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바로 보신 이 스마트폰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내용물을 복원을 해봤더니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단원고 2학년 2반 김민지 양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지 양은 참사 닷새 만인 2014년 4월 21일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30여일 만에 사진이 복원돼서 밝은 표정의 이 민지 양의 사진이 가족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 스마트폰으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시점은 참사 발생 전날 밤 10시쯤으로 추정이 되고 이날 하루 찍은 사진은 60장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민지 양 아버지 김창호 씨에게 보도 여부의 동의를 받고 또 사진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김창호 씨는 딸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수색 작업에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거 말고 또 어떤 사진들이 있습니까? 네, 수학여행을 떠나던 당일 학생들은 교실에서 오후까지 수업을 듣고 인천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실 뒤편에 가지런히 여행 가방을 모아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여행 가방 중에 흰색 가방이 바로 민지 양의 가방인데 이 가방도 3년 넘게 배 안에 파묻혀 있다가 지난달 20일에 내용물이 그대로 담긴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렇게 배 안에서 3년 만에 나온 물건을 민지 양 방에 이렇게 고이 놔두고 계속해서 그리움에 쌓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 가족 소식을 듣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이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만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동안 세월호의 객실 부분인 3, 4, 5층을 44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7개 구역은 1차 수색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구역도 2, 3일 뒤면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44개 구역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벽면 틈이나 제거하지 못한 장애물 사이사이를 물로 씻어내면서 혹시 유해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수부 예상대로라면 7월부터는 화물칸 수색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5명의 미수습자 유해가 객실부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칸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쯤에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화물칸 수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현지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9일 만에 조사를 받는 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들어오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해당 차량은 취재진이 모인 곳을 2번 지나쳤다가 3번째에야 결국 멈춰섰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정 씨가 차에서 내리자 취재진이 모여듭니다. 지난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정 씨는 당초 통보된 조사 시각보다 50분 늦게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이 지나면. 이번 재소환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 씨의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어 정 씨의 전 남편 신모 씨와 정 씨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도 각각 소환했습니다. 독일 생활 등 해외에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한 뒤 정 씨를 다시 부른 겁니다. 이에 따라 재소환 조사에서 정 씨의 해외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서 친정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경련 간부가 삼성 임원이 친정부 단체 지원을 요구했다며 회비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경련이 삼성 요청을 받고 친정부 단체에 4억 6,5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단체 등 4곳입니다. 당시 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용우 전 전경련 전무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 측은 삼성 전무가 친정부 단체 지원을 요청했는지 물었고 이 전 전무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여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또 국정교과서 지지단체가 전경련에 2억 8천만 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삼성이 해주라고 했는데 왜 못 해주느냐고 항의한 사실도 오늘 재판에서 거론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지원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최종 지원 결정은 전경련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최근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2명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난데없이 한국 교회의 선교 활동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이 반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파키스탄 퀘타에서 중국인 교사 2명을 납치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파키스탄 특수부대는 이달 초 IS가 은신한 동굴을 급습해 교직원 12명을 사살했으나 중국인 구출에는 실패했습니다. 巴基斯坦有关方面呢，向中方提供了一些信息，并表示这2名被绑架的中国公民有可能已经不幸遇害，我们对此高度关切。 중국인 남녀는 한국인이 현지 선교를 위해 세운 어학원 소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환구시보는 12일 사설에서 2007년 아프간에서 2명이 살해당했던 샘물교회 사건까지 언급하며 한국교회의 선교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앞서 한국인 원장이 어떻게 중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해 파키스탄으로 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이 현지에서 포교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사설 댓글에 반나절세 2만여 개의 반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1:1로 사업 요충지인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반한 감정을 촉발하면서 한국 대사관이 중국 내 여론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지방의 한 지청 검사들이 민간 자문위원들과 산속 농장에서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예정된 행사고 경비 일부를 검찰청이 냈다고 하지만 검찰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주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산속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이곳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사와 직원 15명과 지청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20여 명이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삼겹살과 새우 등을 굽고 와인과 소주, 맥주를 마셨는데 비용은 지청장 업무 추진비로 50만 원, 센터 이사장이 3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농장도 센터 위원 중 한 명의 소유입니다. 진주지청 측은 한 달 전부터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이 아닌 농장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정식으로 업무 보고도 하고 애로사항도 정치하고 그런 절차를 하자. 하지만 위원들에겐 검사들과 화합하는 자리에 참석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간 위원이 공식 행사의 일부 경비와 장소 등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이 집중 점검 대상인데 표현은 점검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입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종합적인 시장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고덕동의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매매가 금지된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인데도 청약 대기자가 넘쳐납니다. 서울 신정뉴타운 1,100여 가구 일반 분양에 지난주 사흘 동안 3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45% 올라 10년 6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오름세가 이상과열이라고 보고 내일부터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또 내주부터는 또 일부 이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단속은 서울 강남 지역과 부산 등이 될 전망입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주택담보안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첫 금리 인상 시사는 통화정책 기조도 경기 부양에서 가계부채 안정화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기고 나선 현안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당장 전면 규제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과열 지역만 콕 집어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태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태경 기자. 네. 자, 저희도 꼭 필요한 세 가지만 핀셋으로 찝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우선 고강도 전면 규제에 무게가 실려왔는데 왜 단계적으로 바뀐 걸까요? 네, 지금의 과열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데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과 세종만 0.6%씩 올랐고 대부분의 지방은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떨어졌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선 전면 규제를 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열의 진원지만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예.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핵심 타깃입니다. 이곳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아파트 값이 동반 상승하고 다시 강북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이른바 물결 효과,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강남 재건축 이 문제가 타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른바 핀셋 규제로서 어떤 대책이 가능합니까? 우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출 심사를 할 때 쓰는 담보인정 비율 LTV, 또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대표적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이 규제를 풀어준 이후에 가계부채가 3년 새 30%가량 늘어서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네네. 예. 이를 감안하면 지역적으로 좁게는 강남권,
넓게는 서울 지역에 한해서 다시 LTV DTI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계층별 차등 규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줄이지 않거나 조금만 줄이고 투자 목적인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만 줄이는 겁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LTV DTI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그렇게 잡히질 않다가 정부 말기에 LTV DTI를 썼더니 굉장히 크게 효과를 봤던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나긴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정부 판단대로 부분 규제를 이렇게 했는데도 만일 과열된 부동산 경기 일부 지역에 그래서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뭐 혹시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우선 새로운 대출 심사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란 건데 대출 신청자가 기존의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새로 승인한 대출금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러네요. 네네. 예.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제도를 손댈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데요. 현재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월세 임대 소득자는 201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는 혜택 연장 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이번에 수문을 연 낙동강 달성보와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오늘 모습입니다.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이달 초에 4대강 보 6개 수문을 열면서 고여있던 물이 조금은 흐르고 있지만 녹조는 여전하고 물속은 탁하기만 하죠. 지금까지 이런 4대강의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퇴적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영산강 승천보 인근에서 채취한 퇴적물입니다.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가 준공된 직후부터 전국 286개 지점에서 매년 퇴적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해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퇴적물을 모아놓기만 하고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적인 인원이 분석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기타 작업도 다 같이 해야 되다 보니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데 실제로 현재 환경부 내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는 인력은 전국에 모두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시민단체에서 4대강 바닥 펄에서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긴 간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를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쪽에 독성 분석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실 당혹스럽고요. 이 때문에 현재 4대강 유역 오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부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퇴적물 오염도 조사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꼭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오염도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은 정치가 아닌 일상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빼앗긴 일도 있고 서울시 조사로는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의 3분의 1이 욕설,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작가인 최진호 씨는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를 회사 이름으로 출시한 적도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한 4천만 원 되는데 캐릭터 개발을 24개 정도를 했는데 그거를 제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가슴이 아프죠. 제가 피땀 흘려서 한 제 작품, 정말 제 분신 같은 작품인데 17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부당 대우가 여전합니다. 일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문화생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만진다든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자는지 가해자들이 보통 나한테 대들면 너는 이 업계에 발을 못 붙인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요. 서울시가 만화 웹툰과 일러스트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욕설과 무시,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준 계약서를 쓴 작가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배포권 등 2차 사용권을 업체에 양도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이태윤입니다. 영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메이 총리가 총선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브렉시트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전 재무장관인 오스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의 처지를 사형수에 빗대 데드우먼 워킹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나구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던 프랑스 리더십은 딴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신생 중도 신당 앙마르슈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정당이 될 가능성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득표율 32.3%에 예상 의석 최대 445석.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의 중도 신당이 전체 의석 577석 중 77%를 석권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일 1차 총선 득표율을 토대로 18일 2차 투표 결과를 예측한 수치입니다. 마크롱은 내각 인선과 공천에서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보인 강렬한 이미지는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일깨워 마크로 마니아를 확산시켰습니다. Et si on va se disputer au Parlement, c'est fini. La démocratie a abouti à un bon président. Maintenant, il faut le suivre. 사회당과 공화당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패했습니다. 마크롱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조기 총선의 승부수가 악수가 돼버린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소폭 개각을 단행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퇴진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4연임에 성공할 경우 유럽의 정치 지형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이렇게 영국 우선주의 메이 총리가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다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에겐 탄핵론이 턱 밑까지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증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직접 구름을 걷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No more game playing. And of course, he said he would testify. So I'm inviting him to come testify and we could work that out. 자신에게 드려진 의혹을 구름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러시아 스캔들의 또 다른 핵심으로 지목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하원 정보위에 이어 법사위에도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스캔들의 결정적 증거가 될 트럼프 코미 대화의 녹음 테이프 공개 요구에 공화당까지 가세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테이프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탄핵 사유가 될 사법방해 논쟁에 대해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코미 전 국장과 나눈 대화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코미 증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코미 전 국장이 정직하고 믿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공식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가치가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문제도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30살 박모 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1,400개가 갑자기 생겨 당황했습니다. 현금 시세로 3억 4천이었는데 거래소 쪽에 연락을 해서 쪽지를 남기고 경찰에도 바로 신고를 했죠, 그때. 하지만 거래소는 답이 계속 없었고 며칠 후 이더리움이 다시 없어져 직접 찾아가 묻자 그제야 누군가 실수로 입금해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박 씨의 개인 계좌에서 화폐를 빼내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데 거래소는 누가 실수로 입금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걱정됐지만 거래소는 입금과 출금 기록도 지워버렸습니다. 1원이라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래소 쪽에서 임의로 이건 잘못된 거래니까 지워버렸다.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화폐가 갑자기 사라져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한 후에야 돌려받은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남겨달라 이렇게 멘트만 뜨도록 해놓고 메일을 남겨놔도 3일 동안 메일 자체를 열어보지가 않았어요. 이더리움은 가상화폐는 돌려받았는데.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TF를 구성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기간에 과열돼가는 시장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중견 배우 기주봉 씨와 정재진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수유동에 있는 카페와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에도 대마초 흡연 전과가 있던 정 씨를 구속하는 한편 기 씨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 재조사 등의 문구를 설문에 포함했고 이에 선관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5.18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단체들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언급하거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5.18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의 5.18 영상 고발 화보에 대해서도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현재 50% 수준에서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플란트 1개를 기준으로 54만 원인 본인 부담금은 3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프로야구 홈런왕 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K 한동민 선수는 가장 먼저 20홈런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동안 홈런 1위였던 같은 팀 최정 선수를 2개 차로 추월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SK 한동민은 힘들이지 않고 큼지막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LG 소사의 시속 152km 강속구를 가볍게 걷어 올렸는데 120m를 날아갔습니다. 한동민은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가장 먼저 20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1위로 앞서 나갔습니다. 2012년 프로야구 신인 중 전체 85번째로 간신히 SK 유니폼을 입었던 한동민에겐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한동민은 냉혹한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차 상무에서 뛰며 2년 연속 퓨처스리그 홈런왕에 오른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190cm 큰 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체중을 불리면서 힘이 붙었고 대신 스윙은 간결하게 바꿔 홈런 타자로 변신했습니다. 타점은 49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그냥 홈런만 많은 게 아니라 득점 찬스에서 해결 능력도 뛰어납니다. 프로 데뷔 후 6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한동민은 홈런왕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타석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더위를 피해 강바람을 맞으면서 손맛을 즐기려는 강태공들이 한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의 식수원이자 휴식 공간인 한강에서 불법 낚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변 절반가량을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철교 아래입니다. 한 남성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선박이 드나들어 안전상 낚시를 금지한 곳이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표지판에 다 써있잖아요. 저 선생님 낚시하신다고 들고 있고.
한강에서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선 낚시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안양천 합류부 지점입니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는 3대인데 둔치에는 이보다 많은 낚싯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3대까지 줄여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샀던 그 장비들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 원래는. 강물 오염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 떡밥 봤어요? 네. 네, 그럼 왔어야지. 처음 와가지고 몰라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 낚싯대를 끼워 놓아 파손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거치대를 이렇게 콘크리트 틈 사이에 꽂아놨습니다. 틈이 점점 벌어지다 이곳은 아예 나무 막대를 박아놨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구간은 틈이 점점 벌어져 비스듬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낚시 장비를 짊어맨 낚시꾼들이 늘어납니다. 보행로에 낚싯대 여러 대를 깔아놓거나 아예 갈대밭 일부를 훼손해놨습니다.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다 종종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한 병을 셋이서 나눠 먹고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씩.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뭘.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가봤습니다. 밤섬 남사르 습지 주변에 하얀 부표가 둥둥 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설치한 인공 산란장입니다. 누치, 강준치, 그다음에 납자루 종류 수초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제 산란할 장소가 없는 걸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처럼 한강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란장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는 걸 막기 위해 낚싯대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를 탈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인접한 서울 여의도입니다. 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임에도 낚시꾼의 발길이 이어지자 아예 강변에는 초록색 울타리를 치고 물 밑에는 낚싯바늘이 걸리도록 하는 차단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매년 불법 낚시 3,500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35건가량입니다. 과태료가 최소 50만 원이라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야간에 돌아다니면 약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폭언 듣고 욕 듣고 낚시 단속 한번 나오면 1년 먹을 욕 다 먹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그런 편. 한강 낚시는 서울 도심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낚는 쾌감을 느끼기 전에 한강은 식수원이자 모두의 휴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희입니다. 이끌어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다. 사진작가 브레송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그 안에 담겨있는 찰나의 순간보다 더 깊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나 봅니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 시인 역시 거실 벽에 붙여놓은 낡은 흑백 사진을 올려다보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21년 전 가족의 모습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 속에 가족들이 담겨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각자 웃고 또 바라보며 같이 웃다가 울며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며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가득하더라도 사진은 그렇게 어느 한순간의 행복을 우리 삶 전체에 퍼지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장의 사진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딸아이의 전화기. 그 안에는 그 배를 타기 전후에 17살 설레던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빈 가방을 채워놓고 335 모에 앉아 출항을 기다리고 친구와 수다를 나누던 일상의 풍경들. 바로 어제 일인 것만 같은 그 소소한 풍경들과 17에서 멈춰야 했던 소녀의 시간. 기억과 망각 사이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추가 경정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협조 요청, 이것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와 함께 현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연설 때 국회 본회의장엔 경호상 이유로 출입이 좀 제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는 거기 이제 들어갈 수는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일단 당시 좀 분위기를 전해드리면, 그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제 본회의장에 입장을 할 때부터 약간 여야 간의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약간이라기보다는 일부에서 보기로는 좀 큰 온도차처럼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예.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일단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단 다 일어서서 좀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맞았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일어는 섰는데 박수는 치질 않았습니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각자 그 자기 자리 앞에 있는 모니터에 그 일종의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항의하는 차원의 어떤 문구들을 좀 이렇게 내걸기도 했습니다. 예. 그 추경 연설 내용을 잠깐만 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제일 핵심이었으니까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앞에 놓고 시위 아닌 시위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건 뭐 오늘 그 전혀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역시 이제 일자리 추경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다면서요? 네, 오늘 그리고 눈에 좀 띄었던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PPT를 준비를 해서 본회의장 양쪽에 있는 스크린에 그것을 이제 띄웠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청년과 소방관들의 일종의 그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사례를 들면서 일자리 예산안 처리가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알려진 대로 규모가 11조 2천억 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뭐랄까 설득의 관건이기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 용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뭐 소상하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분야별로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 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선 청년 부분에서는 이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복지공무원 등에서 12,000명 정도를 충원하겠다고 했고요. 이 여성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또 교사 5,000명을 충원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여기도 물론 뭐 예상한 대로 여야 반응이 크게 갈렸다면서요. 네, 여당은 적극 공감한다라고 했지만 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예.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일정 자체에 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 오기 전부터 자유한국당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얘기도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근데 일부에서도 저희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 오늘 국회에 오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 조금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예측이 조금 빗나간 측면이 예, 있는데요. 이 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실에서 약 20분 정도 차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예.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에서도 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많이 반대하는 곳이니까.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좀 조속히 맞춰달라라는 이런 식의 당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곧 이어진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늘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이 만료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무산됐죠? 네,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결국에 채택이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이 얘기를 일절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이거 뭐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강행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지금 뭐 정확하게 청와대에서도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그 여야 간의 협치를 조금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좀 강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권상정 안 한다. 당장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나 강경화 장관 후보자 똑같은 상황입니까? 아직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는 14일이 이 마감 시한인데요. 예. 일단은 그 전까지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설득을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로써 채택 기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정무위원회에 불참을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정무위원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린 끝까지 불참할 테니까 임명할 테면 임명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사실상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그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이 18개 부처 중에 지금까지 임명된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법대로 임명을 곧장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공을 대통령에게 던졌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 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이 며칠 사이에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양쪽이 다 지금 돌파구 찾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동통신 가입수 5,300만 시대. 하지만 요금의 원가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영업 기밀이라면서 줄곧 반대해왔죠. 최근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전파의 공공성이 우선인지 업체의 영업 기밀이 우선인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각 가정이 부담하는 통신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통신료를 두 가지 통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가구의 월 평균 납부액이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적으로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2013년의 자료인데 조사 대상 2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요,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서라도 부담을 좀 낮추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 반대를 하자 아예 원가 공개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이 좀 발달해 있고 그래서인지 이제 매달 쓰는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 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원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네. 미래부가요, 각 업체로부터 이런 정보를 가격이 잘 매겨졌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받는데 이걸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업계가 일관되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반발을 해왔기 때문인데 원가를 사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만 본 거죠. 하지만 법률적 사실로 보면 다릅니다. 전파는 공공재에 속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정부는 한정된 전파를 가급적 저렴하게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또 통신시장은 이렇게 대기업 3개사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논란이 있을 때 일반 기업처럼 기밀만 주장하는 것이 이런 공익에 어긋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경쟁사가 있는 사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가라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부담이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혹은 가격 체계에 차별성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통신 3사의 동일 구간 요금제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5만 6천 원대에서 뭐 100원 혹은 거의 비슷하군요. 10원 더 떨어지는 건데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데이터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문자 이런 서비스도 거의 동일합니다. 업체들은 영업 기밀이 노출된다고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 입장에선 그 원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과 서비스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고등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과정 구조로 가격 형성이 자유경쟁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형성되기 어렵다라고요. 즉, 영업 비밀보다는 오히려 가격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심, 2014년 2심 모두 법원은 원가 공개의 공익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일관되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3년째 지금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제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뜻일 텐데 그러면 반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경쟁 사업자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요. 즉 원가가 여전히 가격 경쟁의 핵심이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오대영 기자가 OECD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원가를 공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의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미국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원가 자료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의 미래부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가를 공개한 사례를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뭐 당장 원가 공개를 하겠다기보다는 기본료 폐지를 위한 협상 카드로 쓸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시정연설 비하인드입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 시정연설이요.
예, 그 뒷 얘기를 좀 해보면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예.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청와대 관계자에게 어디 아이디어냐 물으니까 국민소통수석실의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연습도 몇 번 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 청와대는 국민과 국회를 향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아까 전해드린 바로는 여당하고는 정반대로 나오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좀 그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루한 표정 뭐 이런 것도 짓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은 좋았지만 그 내용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좀 많이 반발을 했는데요. 당마다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 먼저 국민의당을 보면 오늘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이 차담회를 하기 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수현 대변인에게 추경 도와줘야지 우리가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담이긴 하지만 입장을 약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좀 다른 평가의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외화 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리네요. 비대위원장은 좀 박한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당이 여와 야 사이에서 좀 엇갈리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습니다. 다 반대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유한국당 의석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서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뭐 수십 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정우택 대표에게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은 기억이 안 난다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가 일부러 오셨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주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나면 기자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이랬는데요. 대통령이 애써 준비했지만 내용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시정연설이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든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표정에서도 보면 그렇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닌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하품하는 모습도 잠깐 나오고 있네요. 글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아까 얘기하기를 몇십 초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밖에는 좀 해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상황으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오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기자들에게 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좀 강한 정부 정책에 좀 반대하는 정부 모습에 반대하는 모양을 좀 취한 것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입니다.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곱지 않았던 오는 말은 니카이 간사장이 지난 10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한 줌의 관계를 꾸미는 일당은 박멸을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는 얘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오는 말이 곱지 않았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저건 뭐 거의 막말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재협상을 강력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특사로 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 건지고 가는 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그렇습니다.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추미애 대표와 니카이 간사장의 회담 비공개 내용에서도 좀 이런 말이 오갔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이 양국 간의 약속인 만큼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건 계약법상의 논리고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므로 계약법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즉 위안부 합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예. 주장입니다. 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됐고 예. 우리로선 재협상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들의 귀환으로 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예, YTN 노종면 해직 기자가 어제 YTN 노조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예. 어젯밤에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냐면 쭉 길게 좀 올렸는데 제가 일부를 발췌하면 이제 3,000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직으로 돌아가는 건 포기했고 예. 사장으로 돌아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장이 만약 안 되면 이번에 예. 복직은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예, 그렇게 얘기했죠.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예. 노정면 기자는 한때 YTN의 대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돌발 영상의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다가 해고를 했는데요. 오늘로 정확히 3,172일째 복직이 안 되고 있고 노종면 기자와 현덕수 기자 등 3명이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전 YTN 사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사퇴했습니다. 예, 조준희 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석이고요. 그렇죠. 자,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거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YTN 사장의 추천 절차, 결정 절차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주주사들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한 명을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성이 되는데 예. 여기에서 두세 배로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도 주로 이제 주주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예. YTN 노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16일이 접수 마감인데 아직까지 접수를 한 사람은 없고 또 밝힌 사람도 우선 노종면 기자 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 통상 마감일에 여러 명이 지원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MBC에도 3년 넘게 돌아가지 못한 해고 언론인이 6명이 있습니다. 예. 자, YTN 경우 지금 4일이 남아 있는데 예. 누가 더 신청할지 좀 관심이 가긴 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내륙 지방에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y can't you wait till morning? We can talk about it then. 'Cause I had a dream.